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2014년 겨울 공화국을 녹일 따뜻한 연대가 시작됩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종대 대양홀. 강정과 밀양 주민들, 쌍차, 그리고 고공농성 중인 CNM 노동자들과 노점상, 세월호와 내란 사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14 인권 콘서트에 함께 해주십시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건 파문이 정가의 핵폭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그야말로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 간의 제2라운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도 가능한 정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노회찬 작심하고 말하다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책도 내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의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이게 굉장히 오래 가고 있어요. 정윤회 씨 국정개입 문건 파문. 자 우선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청와대 담장을 넘어서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모시는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이고, 네. 그것을 가장 잘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청와대고, 또 즉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청와대인데, 네. 예,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밖으로까지 삐져나와 가지고 온 국민이 청와대를 걱정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청와대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국민이 청와대를 걱정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 정윤회 씨 그리고 청와대는 이 문건에 아무런 진실이 없다. 이것은 찌라시다. 찌라시에나 나올 법한 얘기를 짜깁기 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 조사를 통해서 진위가 밝혀지겠지만 검찰은 이미 수사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십상시 회동은 없었다. 이런 수사 잠정 종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대표님께서는 이 문건에 어떤 진실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문건을 대통령께서 나서서 100% 날조다, 찌라시다 이렇게 말씀을 두 차례나 하셨는데 네. 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문건을 대통령이 언제 이 내용을 알았을까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은 11월 28일 세계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네. 그간의 보도를 보면은 지난 3월에 이 문건이 작성되고 네. 작성되자마자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되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박관천 경정이 전보 발령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에 이것이 100% 지금 얘기하듯이 100% 날조라면은 사실이 아닌 네. 100% 날조의 내용을 갖다가 공공기록물에다가 기록을 남긴 이 박관천 경정은 네. 단순히 서울시경으로 전보 발령될 되어서는 안 되고 옷을 벗겨야죠. 그 당시에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사실은.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100% 자리가 그냥 아무데나 메모를 남기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웬만한 내용은 구두로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정도 내용은 구두로 하는 게 맞고 네.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남기지 않으면은 왜곡이 될 우려가 있을 때 이럴 때나 남기는 정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당시에 그게 100% 날조라면은 그 배경이 뭔지 무슨 이유로 날조의 내용을 그렇게 공공기록물에 남겨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파면하든가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그냥 전보 발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조사를 지시했던 직속 상관인 조응천 네. 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3월달 당시에는 그냥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이 문건이 밖으로 유출된 흔적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에 대한 이제 유출 책임을 물어서 이제 바꿨거든요. 네. 내보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이 문건이 100% 날조가 아니었다고 저는 짐작하는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60% 이상의 네. 상당한 실체적 진실을 포함했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 불을 끄는 차원에서 네. 왜 이런 걸 문제 삼느냐 이건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덮으면서 네. 자꾸 이 문제를 파헤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는 빠져라 그래서 밖으로 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당시의 이 처리 정황 네네. 뒷수습을 어떻게 했는 것까지 다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차 불을 껐는데 네네. 이제 7, 8개월 후에 다시 이것이 세계일보를 통해서 나오니까 네. 다 꺼진 불인데 누가 이걸 가지고 어떤 위해 목적으로 이걸 언론사에 넘겼느냐. 그래서 화가 났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와서 네네. 100% 찌라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땅콩 때문에 비행기가 돌아섰다는 건 믿어도 찌라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건 못 믿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땅콩 얘기 재밌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저도 의혹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명예훼손으로 걸 때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박 대통령이 두 차례나 찌라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청와대 혹은 대대적인 감찰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찌라시인데 뭘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지. 이걸 무슨 감찰을 지시하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으로 수사 의뢰를 하고 이것은 내부가 좀 긴장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봐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거 내부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냥 덮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네. 이제 세계일보를 통해서 정윤회 씨와 십상시 등의 어떤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이제 국정농단 행위가 네. 국민들에게 알려진 거죠. 알려진 이상 네. 그것을 시인하고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하든가 네. 아니면 그것은 가짜다 해서 오히려 공을 이렇게 유출 쪽으로 넘기든가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후자를 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건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더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우선 그러면 지금 정윤회 씨는 십상시 모임은 없었다. 검찰도 십상시 모임은 없었다라는 것으로 수사 종결을 할 분위기인 것으로 오늘 조간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십상시 모임 정말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예, 뭐 정윤회 씨가 제일 잘 알 부분인데 네. 제가 좀 그 관심이 가는 대목은 그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11월 28일에 보도가 되고 이틀 후에 이제 이 청와대 근무한 사람 중심으로 한 8명의 이름으로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고소가 됐는데 저는 그것도 그 고소는 각 개인들이 자기 명예훼손 당했다라면서 고소한 것이지만 네. 사실은 그것은 청와대가 이렇게 지휘한 것이 한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 보도가 되기로도 청와대가 고소했다라고 보도되는데 네. 실은 보면은 그 십상시 문건에 이름이 나왔다고 돼 있는 네. 8명 네. 의 이름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거 네. 8명이 각각 고소를 한 거예요. 네. 저는 그 고소할 때부터 그 8명 중에 한 명이 정윤회 씨가 나머지 7명과 네. 야, 또 이거 청와대와 다 같이 논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은 지금 한 라인을 켜놓고 있을 거예요. 핫라인을 켜놓고 있을 거다. 무슨 카톡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단톡방. 놓고 단톡방을 만들었을 거다. 맞아.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뭐 불장난 한 사람 누군지 밝혀질 거라 네. 이 모든 얘기가 그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도 최소한 이 사건 발발 후 지금까지는 완전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고 네. 청와대 대변인이 이 고소인 대변인처럼 사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대변인이잖아요. 네. 이 고소인이라는 거는 개인 자격으로 네. 사인의 자격으로 사실은 자기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소를 한 사람들인데 네. 그 고소한 첫날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계속해서 이 고소인들을 네. 대변해 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러네 진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왔고 대통령도 그 변호인 영화를 봤는지 몰라도 네. 나도 변호인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네. 또 이렇게 출연을. 출연을 해가지고 계속 변호하는 발언을 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명쾌한 분석력. 역시 이 정치는 노회찬 대표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진짜 저는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개인별로 고소하면 되는데 이걸 연대해서 네. 정윤회 씨 이하 모두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함께 고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록물 관리법으로 수사 의뢰도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속 나서서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정윤회 씨도 찌라시, 대통령도 찌라시, 청와대도
찌라시 심지어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도 찌라시.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이분들이 뭔가 한 라인을 가동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 네. 청와대도 뭐 수백 명의 이제 그 비서진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네. 특히나 이제 이 부속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늘 대통령 얼굴 하루에도 몇십 번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휴가 한번 가려 그래도 대통령 일정이나 이런 거 심기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하물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고소를 하는데 네. 그 청와대와 연관된 일을 고소하는데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고소했겠습니까? 조직과 상의. 그렇죠. 오히려 조직에서 고소하에 하니까 고소한 거죠. 이제 그런 의혹이 이제 남는 거고 또 하나는 네. 검찰 고위 관계자가 네. 이 고소하자마자 그 이틀 후인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때는 수사 초기였는데 십상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문건에 나오는 네. 내용 아닙니까? 네. 최소한 7, 8명이 모여야 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국집 아닌 옆에 일식집에서 6명 모였더라. 이러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수사 착수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서 네. 그러니까 이제 순도 100% 아니면 진실이 아니다. 라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네. 이게 순도 100%냐라고 이렇게 수사를 했지. 네. 혹시 이 문건대로는 아니더라도 문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다른 방식으로라도 모여서 네. 국정농단한 흔적은 없는지 네. 이런 의심을 갖고 수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이 인사청탁과 관련된 금품수수 의혹까지도 제기된 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평시 같으면은 계좌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계좌 추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세에서 제가 볼 때는 면죄부용 수사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문제의 주인공이 된 정윤회 씨와 관련된 것은 아무런 것도 조사하지 않고 있고 수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전부 뭐 한화 같은 무슨 유출과 관련된 경찰들 그다음에 뭐 한화 이런 데만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언론사인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한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요.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실체를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자, 정윤회 씨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을 네. 뉴스에서 이렇게 저도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정상이라면은 그간에 또 한 얘기가 대통령 곁을 떠난 지 이제 벌써 이제 2007년 이후로 네. 7, 8년이 됐고 전혀 정치와 무관하게 살았던 네. 일반 시민이라면은 오히려 저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네. 이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네. 그리고 나 피해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와 손을 끄는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지금 정치 한복판에서 그 거론되고 있던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기세등등하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손 좀 보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검찰에 출두하고 있지만 그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 임명한 사람이 내 뒤에 있다. 나는 그 사람의 지금 이제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 속에서 지금 출두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겁날 게 없다는 그런 표정에서 실세의 힘을 네.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행보였다. 네. 그리고 이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새벽 1시 반까지인가 이렇게 그 검찰에 있어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네. 뭐 수사는 뭐 오전에 거의 끝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네. 물어볼 게 검찰이 물어볼 것도 별로 없어. 검찰이 지금 정윤회 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네. 대통령이 하신 말씀 다 맞죠? 뭐 한두 번 물어보면 다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하게 오해받으니까 좀 쉬시라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검찰에 있다가 뒤에 나온 거 아닌가. 그 사람한테 물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모든 게 대통령이 다 미리 진술을 했는데. 검찰 그 정윤회 씨가 16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몇 시간 정도 수사를 그렇죠. 받고 그 나머지 수사할 게 별로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것이다. 강도 높은 휴식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예, 강도 높은 휴식을 했을지 몰라도 강도 높은 수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재밌는 게요. 그러면 도대체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이 누군지, 누가 이 불장난의 주체이고 배후인지 그것을 밝히겠다. 이런 의도로도 좀 읽히거든요. 누굴까요? 누구를 지칭한 거라고 정윤회 생각하십니까? 씨가 어저께 검찰청에 출두를 한 직후에 네.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에다가 푼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조홍천 팀이 따로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서 내용과 같은 왜곡된 네. 이런 설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유포한 네. 그런 정반대의 팀이 있다라는 걸 갖다 얘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내용을 네.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한 얘기를 네. 정윤회 씨는 이미 알고서 출두를 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불장난한 거고 그 불장난에 같이 춤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다. 네. 그 얘기하니까 또 대기하고 있던 청와대에서 그래 밝히마 하고 밝힌 거죠. 조홍천 팀. 예, 조홍천 팀을 밝힌 거죠. 조홍천 팀의 뒤는 누가 있는 건가요? 이제 그건 이제 아직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네. 정윤회 씨의 그 불장난과 관련된 발언 자체가 네. 사실은 청와대에서 내가 들어가고 곧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상황을 어떻게 몰고 갈 것이라는 전체적인 시나리오에 네.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얘기라는 점에서 네. 정윤회 씨는 여전히 청와대 밖에 있으되 청와대와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네. 그런 걸 소통이라 그러죠. 네. 소통이 잘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윤회 씨의 모습을 볼 때도 굉장히 당당했고 그리고 억울한 시민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고 게다가 청와대가 무슨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바로 그 조홍천 팀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조홍천 팀이 따로 꾸려질 수가 있을까요? 청와대 내부에서? 저는 뭐 예, 말이 됩니까 예. 이게? 그랬다면은 네. 오늘까지 오지 않았겠죠. 음. 그랬다면 벌써 그 전에 알려졌을 것이고 네. 오히려 저는 이 역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지금 흘리는 얘기들이지 네. 세계일보에서 보도되기 전에 이미 그거는 사단이 났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이번 문건 파문을 일으킨 주범으로 청와대는 이른바 조홍천 그룹, 조홍천 팀을 주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보도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홍천 그룹에는 박지만 씨,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이주희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홍천 팀의 핵심은 박지만이다. 이런 결론도 좀 가능한 추론을 언론이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그 박지만 회장이 원래 앞당겨서 동창들하고 청운초등학교 동창들하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그거를 방콕 가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 주에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만 씨가 뭔가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윤회와 박지만의 권력 갈등이었다. 권력 암투였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저도 네. 뭐 정확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죠. 박지만 회장이 직접 원래 이제 이런 거 가신 거 어찌 보면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80년대에 네. 그 박근혜 씨가 이제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요. 네네. 그 박근혜 총재였죠. 유경재단 총재로 있었던 시절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네네. 그 시절에 이 박근혜 총재의 그 형제인 네. 그 여동생과 남동생 박근영, 박지만 이 형제가 유경재단이 그 총재로는 박근혜 그 총재가 있지만은 실은 최태민 목사의 일가가 재산을 이 농단하는 등 이렇게 빼돌리는 등 그거 다 말아먹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갖다 하면서 갈등이 이제 벌어졌을 때 네네. 박근혜 총재가 최태민 목사 일가를 갖다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을 내쳤어요. 예.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여동생에게 네. 총재직을 물러서고 나왔지만 그건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 저는 유사한 일이 똑같은 건 아니죠.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는 게
일단은 예를 들면 가신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가신들이 이제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러면 개국 공신이다, 내가 정도전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친인척들이 네네. 또 걱정을 하는 피부치로서 걱정하는 그런 걱정하거나 또 정반대로 또 이 자기 피부치를 팔아가지고 이권을 챙기거나 네네. 일탈하는 이런 여러 일들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 유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박지만 회장 측에서 네네. 그런 가신들이 농단하는 걸 갖다가 농단한다고 보고 네. 걱정해서 개입을 차단시키려고 개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박지만 회장을 따르는 무리들이 네. 직접 지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역할을 네네. 하면서 좀 자신들의 어떤 뭔가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 역할을 했을 수도 직접 지시가 없는 속에서 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셋 중에 어느 것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네. 본질은 이게 아니다. 음. 본질은 그 농단했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이고 네. 농단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건이 났다면 모르되 네. 그런 비선 실세들에 의한 농단이 있었다면은 달기 문제나 달걀이 문제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선우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 농단 그것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네. 그게 있으니까 국민은 몰라도 지금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게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어떤 시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장윤선의 팟짱.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점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박지만 회장이 정윤회 씨하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난주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인데요. 정윤회 씨가 계속 거짓말하면 그때는 내가 나선다라는 뜻을 중앙일보를 통해서 피력한 바 있어요. 관계자 발언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정윤회 네. 씨한테 앞으로 너 수사 받을 텐데 거기서 똑바로 얘기해. 특히 이제 미행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행설을 얘기를 하면서 그 똑바로 얘기 안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정윤회 씨는 나는 정말 아니다. 대질 신문을 요구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또 오늘 아침 보도에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진짜 그 미행설로부터 촉발된 양자 간의 어떤 갈등이 첨예화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다른 것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것만큼은 이제 여러 정보들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미행은 있었던 것 같고 박지만 회장은 그걸 이제 그 오토바이 네네. 기사로부터 이렇게 진술서까지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뭐 또 심지어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남대준 원장에게까지도 얘기를 했다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윤회 씨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지금 아니다. 나는 관계 없다, 무관하다, 모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어떤 이 해명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네. 박지만 회장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거짓말로 보이니까 자꾸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았다, 관계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나는 그걸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정윤회 박지만의 진실 게임의 열쇠가 조만간 열릴 수도 있겠다. 일종의 제2라운드. 2번 권력 암투의 제2라운드가 또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얘기는 좀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또 최근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도대체 이 문건을 누가 처음에 얘기를 했는가? 그러니까 이 문건의 최초 발설자가 누구냐? 이걸로 계속 이제 옮아가는 것 같은데 안봉근 비서관 얘기가 나옵니다. 이른바 십상시의 일원으로 지목이 된 분인데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안봉근 비서관이 박동열 전 청장한테 주고 박동열 전 청장이 박관천 경정한테 줘서 그것이 조홍천 비서관 또는 김기춘 비서실장 이 라인이 이것이 문건의 작성과 보고의 경로가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진실 공방은 있겠지만 예컨대 만약에 십상시 모임의 일원이 이것을 정말 유출한 것이라면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뭐 아닐 수도 있고 네. 저는 뭐 그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는데요. 네. 또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지목 거론된 이제 김모 네. 행정관일 수도 있죠. 네. 그 사람도 이제 그 십상시 모임의 연락 책임자로 이렇게 네.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그 모임이 뭐 10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십상시 모임의 직접 참가자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죠. 네. 그 두 번, 세 번 건네들어 가지고 전해졌다고 보긴 힘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얘기했겠는가? 제가 볼 때는 그걸 뭐 이렇게 고발하기 위해서 그 사실 자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얘기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그 얘기할 때는 그 관계가 그냥 이제 너만 알고 있어라.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아. 거의 동료 의식을 가지고서 얘기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걸 뭐 등을 돌리고 배신하면서 얘기했다면은 거기서 네.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어떠한 네. 역할을 갖다가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른바 보안이 허술해가지고 네네.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측면, 그러니까 이 자신이 자신의 발등을 찍는 이런 일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안, 이 소위 정윤회 문건 파문을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검찰 수사가 오늘 아침 벌써 이제 수사 종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를테면 유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 국정농단을 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농단 여부의 본질에 천착하지 않고 그냥 유출로만 해서 정리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볼까요? 검찰이 그렇게 유출만 수사해서 결론이 내면 후폭풍이 없을까요? 있죠. 이제 사실 이번 수사는 일종의 하명 수사입니다. 하명 수사. 예,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라는 것이고 네. 또 수사대 이 방향으로 하라는 것이고 네. 주문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명이 되는 거죠. 항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항명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검찰이 원래가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특히나 이것은 이 VIP 하명 수사 이렇게 봐야죠. VIP 하명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네. 국민은 이제 하명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국민은 대통령이 지시한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 종편을 보면은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종편에 나오는 그 이제까지 가급적이면 정부가 하는 일을 좋게 이해하려고 했던 분들 네. 그런 어떤 평론하거나 이런 분들도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은 네. 전부 다 이거는 오히려 대통령이 나섰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결과로 수사가 이제 끝날 경우에 검찰이 의심받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벌써부터 지금 단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뭐 그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네. 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형태로 후폭풍이 나타날지 몰라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이후로는 네. 이번 수사가 끝난 수사가 네.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에게 이건 부덕의 소치다. 네.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문제가 있다면은 되돌아보고 인사 스타일도 한번 바꾸려고 노력해 보겠다라는 좀 진솔하게 네네. 그렇게 나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덮고 넘어가는 식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지금 지나온 기간보다 남은 기간이 더 많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앞으로의 모든 인사는 국민들이 그 제대로 믿겠습니까?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그 각각의 인사에 대해서 네. 눈에 쌍심지를 켜고서 네. 예. 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건 또 다뤄 누가 했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하는 인사가 아닌 인사들 네. 여러 인사들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인사들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을 거고 탈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남은 기간이 굉장히 걱정되는 좀 상황이죠. 네. 이제 그야말로 대통령의 말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먹히지 않을 구도가 되겠네요. 저 분명히 뒤에 정윤회가 있는 거 아니야? 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속설들이 막 떠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었습니다. 40%. 그런데 최근 조사를 보면 리얼미터가 일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39%까지 주저앉은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창극 총리 파문 때도 총리 지명 파문 때도 40%는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 떨어졌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30%면은 역대 대통령들 역대 이제 87년 이 직선제 이후 이제 등장한 대통령들 보면은 되게 불행히도 네. 말년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임기 말에 보면 대개 이제 그 뭐 이 가족이라거나 네. 뭐 친인척이라거나 또는 그런 측근 특히 이제 친인척들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외 없이 30%대로 사실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에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 그랬습니다. 네. 물론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첫 해부터 네. 그 광우병 파동 때문에 30%로 시작한 분도 뭐 예외적으로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걸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서 보면은 가장 빨리 레임덕이 시작된 대통령이다. 일단 여론조사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이미 레임덕입니다. 네. 그게 3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주 떨어지고 30%대에서 머무는 기간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임기 말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거는 야당에게도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우선 아까 그 검찰 수사에 대한 그 이른바 VIP 하명 수사가 돼버린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못 믿겠다라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야권에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문희상 위원장은 특검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뭐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정의당은 좀 어떤 입장인가요? 예, 제가 뭐 지금 전 대표, 전 대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냥 사견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특검이라는 게 상설 특검이 원래 이럴 때 네. 하라고 한 것이고 또 뭐 참여정부나 그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공수처, 네. 공수처 같은 경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이제 이럴 때 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나누자면은 특검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특검은 네. 아무리 2명을 뭐 이렇게 추천하든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현재 수사의 어떤 이게 재현되는 네.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책임 있게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네. 시급하다. 네. 또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정치적 사안이지 네. 법률적으로 그렇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게 의미 있는 접근이 사실은 아닙니다. 네. 어떤 정치적 이제 일탈 행위와 정황이 있었냐를 파헤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야당이 그 심판과 조사와 심판에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네. 훨씬 의미가 있고 저는 반드시 이거는 국정조사하는 것을 갖다가 실시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도 네. 단순히 이렇게 뭐 정치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궁금해요. 가장 큰 피해자인 네. 국민들의 속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특검은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먼저 레임덕이 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막 정권이 위태위태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때는 뭐 정치적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일종의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국면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쓸 카드, 출구 전략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예, 뭐 김기춘 비서실장은 사실 빨리 나와야죠. 빨리 그만두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죠. 지금 뭐 문서 내용 가지고도 얘기되지만 다 떠나서 네. 일단 문서가 유출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물러나야 될 위치에 이유가 10번 정도 물러나야 될 이유가 사실 되는 일입니다. 되는 일이고 그간에 여러 가지 파행의 한복판에 또 있어 오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물러나야 될 네 사람이 있는데 네. 그게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수사 결과가 설사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그 옆에 있다가는 계속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 자신입니다. 사실은. 네. 이 일의 출발은 정윤회 씨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출발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규결도 대통령의 변화
네. 이 일이 마무리 지어야지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고 나머지가 변화한다면 네. 몇 명이 나오더라도 청와대 전체를 물갈이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대통령 개인 혼자서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여기는 국무총리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비서실장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강한 입법부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법부도 필요하고 네. 그게 다 있어야 굴러가는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이지 네. 한 명이 그냥 알아서 판단해서 책임진다고 해서 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면은 나 말고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네. 이 사태의 출발점은 여기였습니다.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나의 손, 나의 발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나예요. 정윤희 씨도 나예요. 네. 그리고 문고리 삼인방도 남이 아니라 나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내 손발처럼 움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게 인식 되는 자체가 그렇다. 인식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자기가 임명해 놓고도 지금처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누군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정윤회 씨 다 압니다. 네. 누가 힘이 세냐 물어보면은 당연히 정윤회 씨죠. 그건 초등학교 애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기능을 해야 될 사람을 갖다가 기능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모든 걸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런 문고리 3인방이나 정윤회 씨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손과 발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과도한 권력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국무총리는 중책을 국무총리가 사실 장관을 제청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제청 안 하는. 차라리 문고리 3인방이 제청하는지는 몰라도 국무총리는 제청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어느 사람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해 주는 게 정윤회 씨와 그 문고리 3인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주는 대신에 국무총리에게는 또 어떤 이 규제를 만들어 놨는가 하면은 재산 있는 대로 다 공개하라. 네.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통과해라. 규제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런 규제를 통과한 사람은 바지 저고리가 돼 있는 거고 그런 규제를 통과 안 한 사람은 실세처럼 움직인다면은 법을 바꿔야죠. 네. 앞으로 이제 대통령 총무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만들어야지. 국무총리는 이제 어차피 허세니까 인사청문회 면제해주고 재산 공개도 면제해주고. 예. 아예 그렇죠. 비선 실세들을 비선 실세들 네. 이런 사람들은 다 인사청문회 세워야죠. 그래야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그 법 정신에 부합하려면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문제다. 네. 대통령이 믿을 건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벌어진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 지금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믿어야 되고 국회를 믿어야 되고 사실은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판단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네. 자기가 모든 걸 지시를 내리는 꼴이 되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과 처신이 이 국가의 파행을 지금 네.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손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왜 그렇게 진두지휘하고 화가 나고 네. 두 번이나 이렇게 찌라시다. 예, 어떤 보면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통령이 그렇게 빨리 나서면 안 되는 건데 네. 신문에 보도되고 이틀 후에 대통령이 직접 사흘 후에 직접 나서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 나를 건드렸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나를 쳐. 예, 국민들은 대통령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 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나를 건드렸다라는 거죠. 나를 건드렸다. 네. 왜 나의 그림자를 밟아? 어. 나는 그림자만 밟아도 아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그 이제 크고 작은 여러 아바타들이 있는 거고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렇게 오랫동안 지근거려서 모셨다는 네. 그 아바타가 이제 누가 불장난이야. 다 잡아내겠어. 이렇게 설치는 거죠. 거의 뭐 그거 보면은 거의 우리가 딱 옛날 봤던 여러 가지 인물들이 떠오르는 거죠. 전두환 시절에 장소동을 보는 듯한 네. 그런 기세등 나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그렇게 당당하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고 봐 하는 눈빛으로 선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슬픈 가족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그렇게 비명 행사하시고, 그래서 이게 아무도 못 믿고 말씀하신 대로 2인자를 키우지 않는 리더십으로 유명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제왕적 리더십의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믿고 국회를 믿고 또 본인이 임명한 장관들을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상식인데, 그게 원칙인데, 이분은 정말 지금까지 비선 라인을 가동 안 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런 실체들이 막 문체부 국과장 인사까지 직접 지시하신 그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런다면, 자, 우선 이 제왕적 리더십 을 바꿀 수 있을까? 나머지 3년 임기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뭐 사실 뭐 누구든 네. 그 나이 정도 되면은 뭔가 하나라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사실은 그렇죠. 연세입니다만은, 그러나 워낙 중요한 자리에 국민들의 이제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사실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바꿔야 된다. 어떤 인터뷰에선가 뭐 국가와 결혼했다, 이 나라와 그렇습니다. 결혼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그 결혼했다는 그 국가를 좀 믿으시라. 국가 시스템을 믿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면 국가 시스템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개인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사유화되는 거죠. 네. 권력 행사도 사적으로 행사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이건 아주 소소한 문제입니다만은 지방의 뭐 대학교들 보면은 대학 총장을 갖다가 그렇습니다. 교칙에 의해서 다 선출했는데 네. 그게 교육부 장관 승인이 안 떨어진다는데, 그게 교육부 장관 승인이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 승인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결심을 빨리 못하면 인선이 또 늦어져. 네. 그게 지금 공석인 자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국가와 결혼했는데 국가를 안 믿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뭐냐? 가장 이렇게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이 나라 시스템입니다. 법대로 하면은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지만 네. 법대로 하면 그나마 무난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비우고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논의 끝에 만들어졌던 우리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정신을 네. 오히려 따르는 것이 네.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87년 이후에 민주화 항쟁으로 우리가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얻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군인 정치를 종식시키고 청산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제왕적 운영, 제왕적 리더십은 여전히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고, 이게 과연 조만간 고쳐질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생기는 상황인데요. 이를테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이제 정윤회 씨를 감싸고 또 문제에 십상시라고 일컬어지는 그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해서도 15년간 내 곁을 지켰지만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바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딱 그 명토 박아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함께 나머지 3년을 함께 가겠다라는 시그널로도 읽히는데요. 계속 이렇게 가면 국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태가 임기 말도 되지 않았는데 임기 네. 말적 현상이 좀 빨리 터진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아해하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터진 게 아니다, 늦게 터진 거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는 네. 2013년 2월 25일부터 시작됐지만은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훨씬 이전부터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따라서 누적된 문제가 지금에서야 늦게 터진 거다. 빨리 터진 게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 뭐 권불 10년이라고 그리고 뭐 화무 11홍이다. 그러니까 그 열흘 넘게 이제 그 붉은 색깔을 유지하는 꽃이 없다. 이제 권세의 허망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일이 처음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10년 동안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왔던 거죠. 네. 문제는 늘 있어 왔고 지금도 보면은 크고 작은 앞으로도 더 저는 많이 나오리라고 보여져요. 네. 더 많이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이런 그 비선들의 인사농단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렀다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는 폭로되리라고 사실은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지금 늦은 타이밍일 수도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것마저도 놓치면은 네. 그 다음에는 뒤에는 좀 생각을 달리 하셔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뭐 지금에서요. 지금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꼭 감옥 보내고 싶어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지금 그 대통령이 잘못된 걸 바로잡기를 바라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로 시작된 문제는 정치로 결자 해지라고 할 때 네, 네. 결자 해지를 할 때 그 결의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정윤회 씨가 아닙니다. 네. 정윤회 씨가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어서 될 문제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쭉 이렇게 짚어보고 있는데요. 세간에서 저작거리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뭐 나머지 임기 제대로 하겠어?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저작거리 퇴근길 술자리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대대적인 입단속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른바 유진용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인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그 공직의 자리는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조심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대대적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입단속령을 내리고 이것이 또 언론에 대해서도 소송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세계일보, 그다음에 동아일보, 그리고 또 언론 그밖에 다른 언론에 대해서 재갈 물리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인 공안 정국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와 불안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뭐 국무위원들에게 입단속했다는 걸 보니까 그 땅콩 회항 사건 후에 네. 누가 이걸 언론에다가 흘렸어 하면서 카톡 그 조사를 다 했다고 하던데 네. 그 저는 이제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카톡에서 나와야 된다. 텔레그램 들어가. 텔레그램 들어가도 그 스마트폰 내놔라 해가지고 검사하면 다 걸리거든요. 다 걸리죠. 다 걸리기 때문에. 참 저는 국무위원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권력을 사유한 게 누굽니까? 사실은. 그리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그 측근 비서실 안에서 발생한 문제지 네.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국민들이 보고 웃는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언론에다가 그 뭐 명예훼손으로다가 네. 이렇게 그 뭐 고소하고 이렇게 또는 고발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아직도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정말 정신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중앙 정치가 국민들에게 헛헛한 감정을 줄 때 뭔가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럴 때 갑자기 고개가 이게 딱 내려가시는데 이 야권 정치가 좀 살아서 이게 문제도 삼고 막 공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별로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상조사단 꾸려서 활동하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또 정의당이 최근에 퍼포먼스를 하긴 했지만 그것은 퍼포먼스에 불과하고 도대체 우리나라 야당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책도 내셨는데요. 이 진보 정치, 위기의 진보 정치, 뭔가 좀 제자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잡아서 하긴 하더라도 오늘은 그래도 짧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야당이 재구실 못하는 게 특히나 이런 국가적 혼란 상태에 더 아쉽고 네.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더 이렇게 가중시키는 대목인데요. 사실은 그 중요한 구간의 많은 일들, 뭐 NLL 사건이라거나 네.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이라거나 특히 최근에 세월호 문제라거나 네. 이런 데서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판이 벌어지자마자 기대도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야당이 나서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바로잡아 주기를 여당이 못한다면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간의 큰 사건에서 실망이 이제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네. 이번에서도 아예 기대도 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야권은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거의 뭐 또 이제 전당대 네. 뭐 그런 또 소용돌이로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 대표 한 사람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네. 몇 사람의 어떤 제 역할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의 이 시스템 자체가 네. 이 과거에는 한때 굉장히 빛나는 역할을 했던 이 체제지만 네. 현재의 여와 야 체제 특히 이제 영남의 패권적 어떤 지지를 갖고 있는 저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반대의 이 양당 체제는 더 이상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네. 능동적으로 이제 해결해 나기에는 힘든 낡은 체제 아닌가. 그래서 자꾸 새정치 얘기가 사실 나오는 겁니다. 네. 사람이 바뀌든 어쨌든 자꾸 새정치가 갈증이 나오는 게 이 판 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거기. 그래서 좀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라거나 또는 이 뭐 새 결집이라거나 이런 좀 변화가 모색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당장의 문제를 그럼 언제 새 정치 새 판을 짜서 언제 이 문제 해결하냐. 네. 물론 안 맞죠. 그러나 더 길게 내다본다면은 우리는 이제 좀 새로운 판을 짤 준비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문제는 저도 관심이 있는데 보니까 잘 안 보이대요 최근에는. 예, 또. 다시 또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갔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정윤회 파문과 또 이제 진보 정치의 앞날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그 뒤에 진보 정치 앞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모셔서 한번 세게 세게 논쟁을 좀 한번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추운 겨울 팥장과 함께. 화끈해.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